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증시의 흐름이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온화하고 상승각도 역시 매우 예리합니다. 아직은 젊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 가격 저항이 아직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수의 상승보다도 이익 수정치가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는 330조 원 정도로 추정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2월에는 457조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달랑 한 달여 만에 기존 예상치보다 무려 39%나 상향 조정될 정도로 이익 개선의 속도는 그야말로 엽기적입니다. 2027년 전망치도 기존의 367조 원에서 521조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죠. 이 순이익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같은 기간 동안 137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코스피 전체 순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의 96%가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반도체가 아니라면 딱히 이익 상향 조정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말이죠. 2027년도 전망치도 기존의 145조 원이었던 것이 288조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도까지 이 코스피 내 반도체 순이익 비중은 55% 전후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유동성 환경도 계속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 예탁금도 103조 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 현재 반도체에 대한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266조 원이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은 207조 원입니다. 이를 PER로 환산하면 각각 6.7배수, 14.8배수가 나와요. 시가총액은 1,845조 원, 그리고 2,709조 원으로 이 코스피 내 비중은 각각 40.5%, 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올랐지만 반도체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고 반도체로 인해서 지수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요거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PER은 14.8배수예요. 이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높은 편이죠. 오로지 반도체만 오를 수 없으니 그냥 덩달아서 오르기는 했지만 그 바람에 밸류에이션은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나 강했다는 말이고, 이를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반도체가 꺾인다면 지수 역시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21일이었죠.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AI 서버 수요의 폭증과 지난 몇 년간의 생산 능력 투자 부진이 겹치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2026년 초 대비 약 200% 상승했다. 이 같은 공급난은 최소 2027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 반도체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자주 강조드렸으니까 그닥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대형 클라우드 사업체들은 반도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좀 어두운 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드웨어 교체 주기를 맞이한 기업들은 이미 폭등한 장비 가격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찬드라 무키알라 가트너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향후 12개월, 18개월 동안 필요한 메모리의 양, 저장 장치 수요를 점검하고 조기 확보에 나서야 한다. 보유 중인 IT 인프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 가상화와 컨테이너화를 통해서 자원을 최적화하고 상태가 양호한 장비는 서드파티 유지보수를 활용해서 최대 6, 7년까지 수명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말이죠. 지금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신규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를 최대한 오래 사용하자라는 취지죠.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이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클라우드라든지 아이사스, 즉 서비스 인프라 워크로드로 옮기고 있습니다.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물리적 장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운영비 예측이 용이한 클라우드 전환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말이죠. 일각에서는 중고, 리퍼비시드,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키엘라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부 기업은 중고 메모리와 SSD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IT 자산의 처분 절차를 재정비해서 잔존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또한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해법보다는 유연성과 민첩성을 갖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제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의 투자가 축소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지금까지 파죽지세로 상승했습니다만 만약에 투자가 축소되거나 취소된다면요. 이는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AI 인프라 추가 추이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돌연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특히 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제조 역량 확충 속도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인프라 운영 비용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다라는 좋은 재료를 만나서 우리는 20만 전자, 100만 닉스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투자 감소라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조심스럽게 체크해 나가야만 한다는 말이죠. 게다가 지난번 방송에서 엔스로픽 모멘트가 대폭락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죠. IT 업종에 대한 사모대출 투자를 늘려왔던 미국의 BDC, 블루아울 캐피탈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운영펀드 중 하나의 환매를 영구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지난 방송에서 BDC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한 대출을 많이 늘려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블루아울 캐피탈 역시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AI 인프라 또 기술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집중되었던 펀드였어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들을 향한 사모펀드, 사모대출의 건전성이 의심받게 되었고 이미 블루아울 캐피탈은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 난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AI 업체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어를 선보이고 나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 업체 등 다양한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키 상태에 있었던 사모대출 업계는 다시 한번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탈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3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었고 총 투자 자산의 공정 가치는 약 16억 달러 정도 됩니다. 문제는 투자 산업 구성 비중에서 인터넷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중이 10.1%로 가장 높다는 점이었죠. 물론 언론 보도에서는 환매 중단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단어를 부각시키면서 이 사모펀드 관련주들을 폭락으로 내몰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아직은 신용 이슈는 아니었어요. 유동성을 완전히 끊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기존 5% 분기 환매와 같은 정기 환매 대신 자산 매각을 해서 전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하겠다라는 의도였죠. 그러면 갑자기 지급 방식을 바꾼 이유가 궁금한데요. BDC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설명은 지난번 방송에서 충분히 드렸었죠. 이 소프트웨어 종말론의 중심에 BDC가 있고 그들의 대출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블루아울의 OBDC 가치는 순자산 가치에서 0.79배수까지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상장은요. 비상장이라는 회사는 공정가치라는 게 없잖아요. 똑같은 자산이었지만 비상장인 OBDC2는 순자산 가치 그대로 거래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OBDC와 OBDC2의 차이는 오로지 상장과 비상장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고 담겨있는 자산은 거의 비슷했음에도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가치 상장이 어려운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현재 제값을 다 받을 수 있는 OBDC2를 가지고 있으시다면요. 이를 매도해서 지금 이거보다 더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에 OBDC를 매수할 수 있는 거래가 성립되잖아요. 이는 상장과 비상장이다라는 시장 간의 차이로 인해서 그냥 21%의 차익을 아무런 위험 없이 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른바
무위험 차익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죠. 당연히 OBDC2에 대한 환매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로 블루아울은 작년 11월에 너무 심한 환매 요구에 시달렸었고 결국 일시적인 환매 중단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상장과 비상장 BDC를 하나로 합병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OBDC2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그냥 앉아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두 자산 간의 합병 계획은 무산되게 됩니다. 이후로 OBDC2에 대한 환매 요구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2026년 2월 19일 블루아울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세계 펀드에서 총 14억 달러의 대출 자산을 매각했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OBDC2 투자자들에게 정기 환매 대신 현금 반환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블루아울의 문제는 신용 이슈는 아니었던 거예요. 블루아울 측의 해명 자료를 보면 OBDC2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다고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선순위 대출이며 평균 LTV는 30% 수준이다. 이런 조건에서 만약 손실을 보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70% 이상 훼손되어야만 하는데 부채 손실 시나리오에서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 지분을 인수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모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순손실률은 고작 8bp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말이죠. 크레이그 패커 블루아울 공동 창업자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 펀드의 자산을 크게 손해보지 않고 액면가의 99.7%에 매각했다. 평가 방식과 자산 가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줄곧 포트폴리오와 자산 평가의 질에 자신이 있다. 라고 늘 말해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히도 시장에서는 크레이그 패커의 해명에 손을 들어준 것 같죠. 실제로 그날 뉴욕 증시에서 블루아울 캐피털은 고작 5.93%만 하락했을 뿐이니까요. 이게 만약에 신용 이슈로 시장에 해석했었더라면 수십 퍼센트의 급락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다음 날에도 6.65% 하락을 했거든요. 이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크레이그 패커가 자산 매각 시 공정가치의 99.7% 가치로 보전했음을 강조했지만 이 펀드 내에서 고품질 자산만을 우선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뭐 만약 그렇다면 남아있는 자녀 포트폴리오에는요, 쓰레기만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실제로 UBS의 매슈비시 신용전략 책임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모펀드가 소유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이 AI 위협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연내 최소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업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출 부실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악화된다면 기본 추정치의 2배까지도 급증할 위험이 있다. 이럴 경우 연쇄 효과로 대출 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AI발 파괴적 혁신에 따른 기업 대출 부실화가 당장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경고였던 겁니다. 게다가 아무리 신용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시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리테일 사모 신용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있었던 시장 붕괴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큰 악재로 인해서 시작됐던 적은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저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확산되면서 시스템 위기가 오는 것이죠. 지난 2007년도 8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에서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자산에 투자했던 펀드 3개에 대해서 환매를 전격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치 블루아울이 세계 펀드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환매를 영구 중단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당장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정작 시스템 위기는 2008년도 겨울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죠. 즉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은 허투루 볼 수 없는 기저의 변화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늘 경계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가계도
체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이 K자형 경제 흐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출 잔액이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육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체율도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급격하게 증가 중이죠. 가계대출의 6.8%를 차지하는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은 12.7%까지 치솟았는데요. 이건 2011년도 이후 최고치입니다. 가계대출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도 5.21%로 2010년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월가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에서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일 하피프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이끄는 분석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다시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자동 매매 전략을 운용하는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기술주와 S&P 500 종목들을 중심으로 추가 매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이유는 CTA 거래 때문입니다. CTA라고 하는 것은 가격 추세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매하는 규칙 기반의 전략인데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 매도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죠. 골드만삭스는 현재 글로벌 CTA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90%나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량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트리거 라인은 6,707포인트입니다. 만약에 S&P 500 지수가 6,707포인트를 하향 이탈한다면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최대 800억 달러 규모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라고 골드만삭스는 내다봤어요. 물론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장이 건강할 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CTA 이외에도 리스크 패리티 전략 그리고 변동성 조절 전략 등 다른 대형 자동 매매 전략에서도 미국 주식에 대한 동조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볼 때 골드만삭스의 주장에 무리는 없어요. 원래 주가의 급한 변동성은 주로 CTA 때문에 생기곤 했었거든요. 게다가 S&P 500 지수 차트를 보면 대략 석 달간 횡보구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박스권의 하단부가 대략 6,707포인트 주변입니다. 차티스트라면 누구라도 그 라인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제가 너무 겁을 드렸나요? 매사에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 돌연 찾아오는 불행이 가장 아프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장비 가격이 급등으로 인해서 투자 위축 가능성이 생겼어요. 또 이미 사모펀드 이슈는 작년 11월부터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까지는 잘 소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RS 매니지먼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KKR, 블랙스톤 등 이 주요 대형 사모펀드들의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가 주장한 S&P 500 지수의 기준 6,707포인트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